안녕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되죠? 15분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대학교의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의 구문모 교수고요. 영상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고요. 또 여기 계신 같이 공동 발제를 하신 분은 저 중앙대학교의 윤정국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문화재단을 두 곳을 갖다가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주는 그래도 비교적 정보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김해문화재단은 또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동으로 글을 쓰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혼자 발제를 하기보다는 김해문화재단이 해왔던 과정은 또 교수님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구 배경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배경은 사실상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늘 우리 학회지를 다뤄보다가 사례 연구가 논문화되는 경우를 전임 회장님도 그렇고 이번 회장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써보겠다고 제가 나서서 했는데, 사실상 형식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논문을 막상 하자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 그 완성을 못하고, 이 논문을 이 타픽을 갖다 얘기할 때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례 연구 논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면 회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발제하게 된 배경은 아까 형식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원주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그래도 꽤 됐고, 김해문화재단도 우리 이제 윤정국 교수님하고도 늘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제 머릿속에 이 중앙부처, 특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지역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과연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가 늘 제 관심거리였는데, 그 관심거리 중에서도 조금 속 좁혀서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자립도와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좀 보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어떤 공연이 됐든 작품이 됐든 어떤 거를 기획을 하는데, 그래서 실현을 하는데 문화재단의 재단의 재정적인 영향이 자립도가 공연이라든지 작품의 퀄리티나 가치 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두 재단이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를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재단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 중에서 가장 중심 화제가 되는 작품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원주문화재단은 대표적인 축제가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에요. 여러 가지 역사를 갖고 있긴 한데, 반면에 이제 김해문화재단은 허황우라는 오페라 극을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거는 두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치 사슬이라는 틀을 넣어서 하긴 했지만, 그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따라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라고
그걸 탄생시킨 지역문화재단 그 두 개의 한 개의 지역문화재단하고 또 허황우라는 오페라를 창출했던 그거 그 두 가지 어떤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이제 시연할 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특색 있게 이렇게 다뤄봤는데 그 점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배경은 제가 넘어가네요. 네, 이건 대부분의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이 지역문화라는 것이 유형문화 자원이 아니라 그 무형문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인문사의 가치적인 역할이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걸 좀 벗어놓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앞에서 가치 얘기를 했었을 때 보니까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심리적 가치라고 이렇게 묘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앞에 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봤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늘 뭐 의견이 이제 이런 게 이론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이론적인 것도 뒤에 정책적인 시사점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이렇게 관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가치 사슬이라는 거를 했는데 요즘에야 뭐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 크리에이션, 프로덕션이라든지 디세미네이션하고 익스프레션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비선형적으로 가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공연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디지털 컨텐츠하고 달리 여전히 이제 선형적으로 가치 창출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크리에이션 쪽에는 창작 쪽에서 가만히들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대체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따로 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그 창작 자금을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면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개발하지 않겠나. 소위 말해서 이제 크리에이션 쪽에서는 이제 IP를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가치가 발굴될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고 프로덕션 쪽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리허설, 무대 디자인, 안무 개발 이런 등등도 역시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약간 서유럽 얘기도 했지만은 이런 부분도 사실 국고보조금이 아닌 다른 그 민간에서 많이 유치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그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무대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프로덕션 이 공연 작품을 갖다가 완성시킬 때 역시도 가치를 창출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향유하는 사람 또 배포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써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조금 대중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그 향유를 맥시마이즈 한다 그러면 이 방송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어떤 이 영상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배포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티켓 판매라든지 이벤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물론 그런 일을 문화재단도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그거보다는 주어진 업무 가급적이면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이 공연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치라는 건 사실 이제 이 향유자들에 의해서 탄생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만들어내는 건 만들지만 그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고 이 가치를 누리는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연 문제에 있어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연 장소, 무대, 공공 장소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다이내믹 댄스 카니발이고 굉장히 많은 그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정한 어떤 주인공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그 나와서 공연을 차례로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모인 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열리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김해인 문화전당에서 하는 화항호 오페라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옆에 이제 윤 교수님 덕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다 보고, 사실 이제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 순수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왜 순수 예술을 하냐, 뮤지컬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주 다이내믹 댄스 카니발은, 이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축제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지금도 군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극히 그 일부에 지나지 않고 주로 시민들, 더군다나 이제 해외 공연자들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었는데, 이 조직 체계가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 상설이 있고 또 임시가 있고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이 이제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이 화항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시민 심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군과 함께하는 축제, 여전히 군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주 시민들이 이 정체성을 좀 그래도 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속 프로젝트 팀제가 있어서 매니지먼트를 특별히 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이 매니지먼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전문화된 매니저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원주문화재단의 가치창출 과제를 보면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연이라는 거는 이 극장의 어떤 영화도 물론 예고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가치를 보기 전에 이렇게 시민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든 페스티벌을 하든 간에 그 과정이 만들어내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완성된 이후에 이 알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스폰서십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야 될 과제고요. 그다음 미디어의 채널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디세미네이션에 관해서는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케팅이 한 10%를 사용한다고, 전체 예산의 10%면은 우리가 그 보조금이 얼마 되지 않은데 거기에서 10%라고 하면 최소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작품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가치든, 교육적인 가치든 사회적인 가치든 경제적인 어떤 티켓팅의 가치든 간에 이거를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아직 미숙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장소, 공연기 확보, 이것도 원주문화재단을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연의 어떤 자산,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무대 시설이라든지 장소를 연결시켜서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다면, 양쪽 간에 이렇게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에서는 우리 윤정국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정국입니다. 저는 이제 김해문화재단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김해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에서 이제 그 오페라 허황무를 만들게 된 게 2019년 4월달에 김해가 전국 최전 개최 도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2024년에 이제 전국 체전할 때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김해의 고유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그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시하고 의논한 결과 김해 고유의 그런 그 전통적인 설화인 김수로왕과 후황후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한반도 최초 국제결혼 이것을 소재로 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좀 보여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뮤지컬이 훨씬 더 파퓰러하고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데 왜 뮤지컬을 안 하고 오페라를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근데 뮤지컬을 할 경우에는 그 뮤지컬 배우라든가 그 제작진이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실상 그 인적 자원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중앙 의존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합창단도 있고 또 지역 대학의 성악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또 무용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오페라다. 뮤지컬보다 오페라다 해서 그래서 지역 예술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뮤지컬이 아니라 오페라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를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2019년 연말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중앙단위였던 그런 국가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최대 5억 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제 2020년 봄부터 일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 2월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제작 사업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이제 2021년 4월, 작년 4월달에 이제 오페라 후황후가 이제 초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부의 문화진흥기금 국고 지원을 받고 또 지자체에서는 국고 유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줬고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중앙 오페라 전문가들 그리고 창작 인력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총괄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온 그 창작 전문 인력들은 작품 대본, 작곡, 연출, 주시, 출연 이런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을 담당했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창작 오페라 사업 가버넌스를 한눈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김해시로부터 저희들은 이제 그 김해문화재단이 모든 그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중앙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래도 중앙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것이 이제 문화재단이다 해서 시 공무원들이 이제 대폭 권한을 문화재단에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권한을 넘겨받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오페라 제작 운영위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오페라 제작 운영위원회 이제 오페라 전문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립 오페라 단단장, 뭐 서울시립 오페라 단단장, 또 대구 오페라 하우스 대표 이런 중앙 단위의 전국적인 그 오페라 전문가들 6명과 함께 또한 지역의 그 지역 오페라 관계자들 3사람 합해서 9명으로 오페라 전문가들로 제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모든 권한을 제가 다시 다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본 작가를 선정을 하고 물론 공모를 통해서 해서 그다음에 작곡가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또 서울에서 아주 그 활동 많이 하고 있는 예술 감독을 또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그 사실상 이 예술 감독과 오페라 전문가 구인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뒷바라지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일정 관리하는 일을 했던 거죠.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예술 감독이 연출가 지휘자도 이렇게 위촉하고 다시 또 출연진은 이제 뭐 이거 성악가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성악가들은 오디션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또 역량이 있는 어떤 그런 전국적인 인사들로 이제 주역 배우들 캐스팅했고 조역이나 또 합창단, 무용단은 또 지역인 예술가들을 다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악장 그리고 파트장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실력 있는 분들이 이제 초청이 됐고 일반 연주자들은 또 지역에 김해나 부산에 있는 그런 일반 그 연주자들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젝트형 오케스트라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라는 게 알다시피 두 개 다 달성하기 힘든 걸 보통 우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명작을 만든다는 목표 그리고 또한 지역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은 가능한 자기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만 했고 그때 뭐 저희들은 좀 이렇게 말리고 좀 기다려라. 이 작품 자체가 전체로 안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계속 이 작품이 굴러갈 수 있도록 또 이 전국적인 순회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의 예술전당에서까지 이렇게 공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다. 그때까지는 작품이 명작으로서 좀 더 퀄리티를 높여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다 이런 실득을 많이 썼습니다. 뭐 그 덕분에 이제 작년 초연 이후에 또 많이 또 이렇게 작품을 많이 또 이렇게 업데이트해가지고 지난 5월 14일, 15일 이틀간 목표한 대로 서울의 예술전당에서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에 초청작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공연을 우리 이제 구 교수님과 저 같이 보고 어떤 많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 장세길 박사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오페라를 일단 흥황호를 이제 지역사회 김해에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계속 고퀄리티 작품으로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시민 참여형 공연 작품으로서 시민 오페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어떤 그런 것을 김해문화재단에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일했던 장소이긴 하지만은 그 후배 직원들한테 이제는 고퀄리티 작품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의 생활의 예술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오페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작품을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국립에서 한번 일을 해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국무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뭐 그 앞에 내용들이 중복돼서 그 두 곳 지역 문화재단의 가치 창출 과제라는 거는 제가 빼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문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는 소위 말해서 시민 주도형이라고 이렇게 물론 지역문화재단이 후원을 많이 했지만은 그 참여자들이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전문 공연인들이 아니지만 물론 각각의 팀들이 전문 공연인들한테 훈련을 받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김해문화재단에서는 그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 전문 예술인 또 중앙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예술인 그래서 이제 오페라가 탄생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론적인 배경에서 그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거는 가치 창출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계속 저는 쓰고 싶은데 물론 이게 재정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해서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예술하는 분하고 향유자들하고 이렇게 좀 그 분리가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원주문화재단 경우도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은 시민들이 거기 퍼포먼스 하는 사람만 이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많이 보는 사람들로 이해관계를 쭉 뭐 굳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별을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이 교육적인 가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가치를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것들을 지역문화재단에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퍼포먼스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알리면서 즐겁게 향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취향별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서 어떻게 그거를 구체적인 가치 창출 방향으로 뽑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냐. 기계문화전당에서 나온 여기는 뭐 여기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하고 달리 오페라라는 특성 때문에 조금 그런 데는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원주문화대는 그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특별히 느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성된 그런 오페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똑같이 적용을 한다 보면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티스트를 순수하게 이 아티스트만으로 구성된 댄싱 카니발은 또 다른 트랙으로 좀 해야 이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저는 양자가 그런 면에서는 가치 창출이 앞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고창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슬로건인 한반도 첫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이 의미는 농생명, 문화, 역사, 사람 등 고창형 삶의 총체로서 지역 정체성을 생산하는 주체의 다양성을 내포하는 문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한반도 첫 수도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이따 뒤에 이제 설명이 간단히 나오긴 할 텐데 저희 고창에 가장 많이 있는 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이제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인돌 전 세계 30%의 고인돌이 저희 고창에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지금 또 저희 이제 고창에 있는 건데 고인돌이 그렇게 많이 조성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인적, 물적 모든 삶의 기반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저희 지금 민선 7기 고창군에서 이제 지향점으로 내세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것은 문화 상징적이고 또 의미도 포함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고창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9년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군 주도로 지역학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지역학으로서는 저희 고창군이 지금 처음인 것 같고 또 그 안에서도 기초자치 안에서도 또 군 단위 사례는 또 그조차도 저희 군이 지금 최초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학에 대한 의미는 이제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언제부터 그래도 지자체 우리 지금 행정에서 지역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고 제도화되면서 관에서 지역학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여러 센터 뭐 연구센터라든가 지역학 센터가 자료도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이 시작된 게 2014년부터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고창군에 대해서 이제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자면 이런 정도이고 저희 고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군이지만 땅이 굉장히 넓은 게 이 조선시대 고창, 흥덕, 무장 세 개의 현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현재 고창군으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2014년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군이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고 군 단위 최초 골프장이 3곳이나 있습니다. 좀 독보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저희 지역이 유네스코 5관왕을 했다는 것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돌 2000년에 고인돌이 세계유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류무형유산으로 판소리가 2008년에 되었고, 또 고창에 이제 저희 농악이 있습니다. 한국의 농악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운곡이라는 곳에 이제 람사르 서약에 따라서 운곡 람사르 습지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여기 관광 내일 답사 코스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창 갯벌, 그러니까 한국의 갯벌 중에 이제 고창 갯벌도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창이 군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창학의 다양한 사업 혹은 프로그램들을 간략히 표로 이제 보여드리면, 대강 현재 올해는 이제 10개 사업인데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관학이 다 운영된 거버넌스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고창학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아카데미나 국민들이 연구하는 연구조사 소모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았던 사진전이 있고요. 또 학술연구용 고창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주는 사례 혹은 외부 연구자들에게 고창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우수 논문 공모, 이제 그런 정도가 있고요. 행정지원형으로는 저희 이제 제가 직접 뭐 운영을 하거나 이제 공모를 띄우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작년에 처음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된 고창 신재유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이제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이제 저장 공간으로서 고창 기록 저장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아까 한반도 첫 수도라는 것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알기 쉬운 역사 문화 이제 웹툰 콘텐츠를 제작을 할 텐데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2019년부터 했던 사업들, 현재 22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2019년에 처음 12월에 이제 고창학 학술대회를 1회를 시작하면서 고창학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현재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7, 8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제 국민 참여형 고창으로서 이제 고창학 아카데미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년, 작년, 재작년, 이제 올해 3회째가 될 텐데,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역사와 인물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한 14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2년 차에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것을 좀 벗어나서 주민들과 탐방하고 답사하는 것을 겸하기 위한 이제 부제를 싸먹싸먹 고창학 아카데미라고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의 이제 프로그램 중에 5번은 강연을 하고 중간중간 5번은 답사를 하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어느 하나의 큰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히 지역민들이 관심 있는 곳을 듣고 찾아가 보는 방식이었는데,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고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사안들, 자연유산들과 관계된 것들을 이론과 탐방을 같은 주제로 연결해서 이제 풀어가는 방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민들이 직접 연구하는 고창학 연구조사 소모임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올해로 이제 3회차고요. 첫 해도 주민들이 다들 관심이 있어서 하는 다양한 분야였는데, 단순히 뭐 연구까지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사례 조사라든가 체험 위주의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고창의 인물도 연구를 하고 있고, 고창의 생활공예, 또 고창의 이제 고창이 이제 모양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그 보리떼 춤이라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춤이 있던 것들을 좀 연구 개발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주제에 대한 깊이가 좀 들어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끌어내야 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민들께서는 되게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발표까지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5개 팀이 결과를 받고 이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사진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술 연구용 고창학으로서 고창학 학술대회를 2019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지금 4년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 2019년도에는 고창학의 필요성과 정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6개의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고창의 이제 역사 문화 자원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구체화하겠다는 고창학의 시작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째는 역사 문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시대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근대까지 고창 1920년대 교육 관련된 것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고창학의 이제 학문적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평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3회 때는 이제 고창의 풍류 문화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다양한 얘기거리와 함께 이제 고창에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이 동요가 이제 결국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런 것에 대한 문화적 선정권을 고창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또 브랜드화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좀 치밀하게 학술대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학술연구용으로서 이제 저희 아마 한국지역학회에도 지금 공고가 떴을 텐데요. 고창학 연구 우수 논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5편의 논문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관련된 이제 논문은 이제 우수 논문집으로 만들어서 연구 총서로 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을 작년에 했던 거고요. 올해 지금 2회차 지금 공고가 떠서 지역학회에도 지금 홈페이지 공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창의 이제 다양한 것들을 뭐 역사적인 자원이 과거 뭐 오래전 것들뿐만 아니라 근현대에도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이 관심 표명이 있었습니다. 무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무장면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했고 22년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아서 작년은 넘었고 올해는 지금 흥덕면을 조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다양하게 뭐 오래전 이제 지리지 관련된 것들도 연구 조사가 좀 필요하고 오류가 너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학 총서를 매년 발간을 하는데 첫 해 20년도에 그 당 해년도는 어느 하나의 주제를 총서로 잡기보다는 전반적인 자료를 모아서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 놓은 20년도 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학술총서를 발간했고요. 또 연구총서, 논문집으로 해서 연구총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학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지원형이기도 하면서 콘텐츠의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고창 신재호 문학상을 공모를 했고 올해 시상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금파 조선의 마지막 소리라는 수상작이 발간이 돼서 현재 성황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들 가져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준비 중인 고창 기록 저장소 구축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 콘텐츠 그리고 20년도에는 디지털 고창 문화대전을 이제 수령 증보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디지털 고창
준자대전은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빨리 고창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 21년도에 전북학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와 학술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전북학연구원에 선생님 계시는데 그 부분들 저희 직접 관에 오셔가지고 협약을 맺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고창에서 이 지역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저희 고창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고창학이라는 것이 저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가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고창의 기본적인 역사 문화 자원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 기획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여러 콘텐츠가 나왔을 때 지역 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고창에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문화도시가 지정되었을 때 향후 문화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문화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역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지역민들을 배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 지금 현재 고창 문화재단과 문화도시 센터에서는 각각 프로그램별로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문화기획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고창학 연구조사 소모임과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돌아가고, 또 고창학 아카데미를 듣게 되시면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들과의 연계. 그래서 결국은 고창학과 관광재단, 그다음에 문화도시 센터가 셋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굴러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고창학 같은 경우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현재 한 12~13곳 정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에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 조례가 지정된 곳은 다 지역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고창학이 뭔가 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아마 같이 뭐 연구원이든 연구센터든 고창학 관련된 기관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고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이 운영하는 고창학은 지역의 이 커뮤니티인 지역민의 주체와 어떤 다른 뭐 성과보다는 소통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창학 경우는 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지역학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저희 고창이 최초인 것 같고요. 또 관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관학이 적절히 조화가 돼서 집약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제언을 하자면 과거를 말하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방법으로서 지역학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가 갖춰야 할 현재는 필수 덕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창학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 개발 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 정책들이 새롭게 마련되어 본 연구에 작게나마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원입니다. 저는 청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청주 축제 공예비엔날레 집행위원장하고 한 달 전에는 전국의 문화재단 116개, 17개 기초문화재단 전체 연합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학술대회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처음에 디자인하는 자리에 끼었던 그런 지역발 학회, 우리 학회 지역발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포스트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꼭 다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저를 여기다 배치를 하셔서 이 섹션에 6글자 키워드가 지역문화발전인데 거기 문화 빼니까 제 직함이더라고요. 지역발전위원장. 그래서 여기다가 배치해 주신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콘텐츠와 사례, 지역구의 콘텐츠와 사례를 제1발제로 했고,
두 번째가 지역학에 대한 그리고 고창학을 어떤 어떤 고창학을 가운데 두고 지역학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문화 콘텐츠화, 그러니까 공연화, 공연예술화하고 또 지역의 그 축제 이것하고 지역학하고 어떤 맥락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한 섹션에서 배치하니까 상당히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발제해 주신 학예 연구사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는 생략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역학의 결과 문화산업시대는 문화 콘텐츠화, 지역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등 아니면 또 어떤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그 지역학을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사실은 여기 배정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원래 그런데 저는 뭐 앞에 섹션을 핑계 대고서 조금 그 뒤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제가 뭐 요약하거나 이럴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분들께 제가 좌장으로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자 분들께서는 그 두 발제에 대한 각각 자신이 배정받은 또는 묵시적으로도 배정받은 아니면 연결될 것 같은 그런 것만 해주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그 역사문화 자원이라든가 또는 그 댄싱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 자원이라기보다는 현대의 어떤 원주라는 문화의 어떤 특수성 또는 그 처해진 환경을 그 문화화, 콘텐츠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학과 연결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는 그게 무척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짧은 시간이나마 이 섹션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째 발제에서는 가치 창출, 지역 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가운데 가치 창출의 한 사례 연구로서 허황우와 댄싱 카니발을 드셨는데 이것이 지역문화재단의 그 수많은 역할 가운데 엄청나게 다기하고 다양한 가운데 이것을 예를 드셔서 사례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얼마든지 논의가 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토론자들께서도 혹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신 토론문이 있으시겠지만 토론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살짝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학 부분은 구청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앞 섹션에서 3, 4분을 드렸는데 저도 3, 4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한 8분을 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 7, 8분을 3, 4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 있는 대로 먼저 바라 대표로 계신 권승석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 2발제를 뭐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시기에는 통털어서 질문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소개받은 문화 컨설팅 바라의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오늘 와서 요 섹션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데 왕복 10시간. 3분은 참 잔인하세요. 네, 두 발제를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심 혹은 그 제목에서 의도하시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개인적 고민들을 좀 토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방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중심으로 해서 축제와 오페라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출발의 전제가 저는 어때야 될까라는 고민을 뒤에서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사실 지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역할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것과 지역문화재단의 관계들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역문화재단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고 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어떤 지역의 조력자,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상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지역문화재단들은 후자를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신 데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도 광역재단이냐 기초재단이냐에 따라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기초재단이 지역민들에게,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스스로 미션 부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컨텐츠들을 발굴해내고 혹은 생산해내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혹은 타도시 혹은 나가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 외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덕션 역할 외에도 이런 컨텐츠들이 발굴되어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재단으로서의 미션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저도 관여를 조금은 했었던지라 사실 일본의 요사코이 마츠리를 모델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참고를 많이 했죠. 근데 이 결과물로서의 축제 현장에서의 어떤 그 역동감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도시 브랜드 창출이라든가 도시의 여러 관광 문화 콘텐츠적 효과들을 창출해내는 의미 외에도 이 축제의 포맷 자체가 1년 내내 축제는 불과 며칠 안에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라든가 뭐 생활문화라든가 예술의 관여라든가 여러 영역의 문화적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 재단을 중심으로 한 축제 조직의 어떤 기능적 조직을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지역의 시민 참여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그다음에 이 고창학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천도 2019년도에 지역학 연구소 춘천학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지역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 학술적 성과 혹은 뭐 그 자체가 일차적인 컨텐츠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니 뭐 도시 편집자니 하는 여러 어떤 응용 활용의 범주로 본다면 이 지역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1차 산물들을 어떻게 영감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발자진 선생님은 그것을 이제 대중화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중화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화라고 했을 때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역학에서 발굴되어지고 의미 부여된 그 많은 것들이 왜 활용되는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늘 줄까라고 보면 또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술가들도 그렇고 컨텐츠 개발자들도 그렇고 늘 가서 문화원에 가서 책자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일부만 사용이 되어질까? 근데 이것이 기본적인 영감 자원으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뭐 자원의 분류 체계에 영감 자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감 자원화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역학의 1차 산물인 콘텐츠들을 어떻게 영감 자원화해서 보다 많은 대중들과 만나게 하는 그 사이의 과정들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댄싱 그러니까 1발제, 2발제 각각의 그 정확하게 번호는 매기시지 않았지만 그 확실하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이성 단국대 교수님인데 지역 콘텐츠 개발과 그 활용 또 축제 개발에 특화되어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도 상당한 어떤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에 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차장님께서 두 주제가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토론을 하면서 연계시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발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방안인데, 그 부제가 지역 문화재단 역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제가 좀 발표라든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자체 제작 컨텐츠 사례 중심으로 하신 게 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러면서 원조 댄싱 카니발, 그다음에 오페라 허황호에 대한 직접 경험에 의한 또는 간접 경험에 의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의미 있게 잘 들었고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그 여러 지역의 축제들을 좀 재단으로 이관시키는 작업도 했었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 실행위원도 여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관주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일정 재단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좀 보완하고자 좀 이관을 시키고 재단 중심의 지역 기반 자체 콘텐츠를, 축제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는 이제 세 가지죠. 민 중심의 콘텐츠의 제작에 용이성이 있을 것이다, 재단에서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재원 확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원 확보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 민간이라든가 각종 후원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제 상시 운영 체계가 마련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재단이 축제를 포함한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의 참여의 활성화 부분에서 오히려 재단이 문화 관료화되면서 오히려 단체장이 선출된 관보다 더 민의 참여, 특히 시민의 참여에 대한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재원 확보의 용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설 위탁이라든가 위스탁 사업에 매몰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재원 발굴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문화재단이 비대화지면서, 조직의 비대화가 진행되면서 자체 내 그 순환보직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역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논문으로 접근하셨고 앞으로 또 좀 더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과연 자체 제작 콘텐츠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은 과연 어떠한 과제와 대안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쪽에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역학에 대한 부분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이후에 지역마다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역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문화정책들이 중앙의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해야 된다. 이것은 시간 속에 묻혀져 있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의 참여입니다. 연구자 중심에서 탈피해서 지역 주민 혹은 공동체 참여 연구 수행이 바로 지역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하다 보니까요, 소통을 잘 안 합니다. 폐쇄적인 지역주의가 아닌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지역학, 이거 역시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국의 지역학 연구기관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9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구글 검색이라든가 한국언론재단 등등에 지금 현재 총 50개 단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이 16개, 지자체 출연연이 9개, 기타 민간단체 8개, 지방문화원에도 6개, 그리고 학회, 지역문화재단에도 지역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50개가 넘는 이러한 연구기관이, 지역학 연구기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및 예산입니다. 지자체가 예산 지원에 있어서 지역학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객원 인력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수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에 대학이 없는 그러한 지역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정례적 교류 채널이 부재합니다. 지역학의 폐쇄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 개방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정책에 있어서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소관 부처가 불확실한 것도 역시 지역학이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학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기관을 세우는 것이 과연 지역의 문화 정책으로 어떻게 선순환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새로운 학문 체계로서 지역학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역의 문화 정책으로 어떻게 선순환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또 분명하게 해주셨네요. 그 자치제작 콘텐츠를 이제 그 재단이 제작하는데 어떤 과제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또 하나는 설명이 뭐 지역학의 한계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어떤 이래야 한다는 바람직한 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학이 그 지역의 문화 정책과 어떻게 선순환되고 있는가, 선순환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질문하셨어요. 두 가지 골자죠. 자, 세 번째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경기사이버대학교의 그 문화예술 경영 교수님이시죠. 이원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4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 배보다도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논의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데 6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저때 고창에 오시면 고창 문화에 대한 더 토론을 하시면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토론할 테니까 모자란 시간은 미리 그때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서울 성북에서 한 60% 정도로 살고 고창에서 40% 정도로 산 지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게 여러 주제가 같이 몰려 있어서 다 토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뭐 그랜드 오프닝 얘기한 건 오늘 제목이 지속 가능한데 저의 출발 지점은 일단 우리가 하던 방법으로 문제를 만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죠. 그 지속 가능하다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87년에 유엔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선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태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지속 가능성 얘기를 꺼냈고 1992년에 리우 협약이 시작됐고 처음에 국가 간 환경 협약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 전까지 파리 기후 협약까지 대략 정부 간 협의를 한 지도 30년이 넘었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훨씬 위협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인 이 지역문화 발전이나 모든 전제의 토대를 사실 우리는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해가지고 될 것인가? 뭐 정부의 파이프라인이나 연결 체계로 지역문화 이런 거 매일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는 상당한 실패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설정 없이 익숙한 지역문화의 장이라는 지역문화예술계라는 이런 수준의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재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후위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사람들이 뭐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후위기, 고령화, 뭐 지역으로 치면 뭐 지역소멸. 제가 고창에서 살게 된 지 가장 큰 이유가 한 3년 정도 예술가들하고 정부가 소멸도시라고 마킹을 한, 실제로 지도에서 소멸도시를 마킹하면 뭐 거의 수도권에 거의 다 마킹이 되는데 그래도 심각하다는 것도 투어를 계속했어요. 충격적인 상황이죠. 지금 뭐 지역문화 이렇게 뭐 그 페이퍼에서 데스크에서 뭐 지역문화 체계를 어떻게 하고 문화도 이런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도시들을 가보면 고창도 마찬가지지만 마을마다 정부가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백억씩 들인 건물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뭐 해수부, 뭐 문화부는 뭐 돈이 없어서 지은 것도 거의 없고요. 뭐 해수부, 농림부 뭐 엄청난 건물들이 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문제 설정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지금 필요한 건 컨텐츠를 만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컨텐츠를 만든 건 이미 예술이나 문화 정책에서 세계적으로도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문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태도로서의 문화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지역에 와서 어떤 문화 컨텐츠를 만들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일단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잘 돼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 쓸 거고 너무 많은 자원을 쓸 거고 지역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만들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의 도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를 근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버넌스는 수단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들을 왜 합니까? 고창의 문화도시라든지 고창학, 고창의 문화정책 이런 걸 왜 할까요? 고창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그것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 가치 안에 많은 것들이 연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버넌스가 목적.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뭐 탈성장, 뭐 지속 가능성 이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걸 어떻게 해? 현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살벌한데. 쉽게 말해서 거버넌스는 시민들이 자신이 주권자로서 주체로서 합의할 때까지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개발하고는 달라요. 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방과 발전이라는 근대자본주의가 설정했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한국 사회가 돈이 없나요? 예를 들면 뭐 개인으로 들어가면 불평등은 심각하겠지만 세계 7위권 거의 10위권의 경제국가죠.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자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쏟아놓고 있는 지역의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고 문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합의만큼 가는 것이고 합의만큼 가면 그게 슬로우 시티고 지속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시민력이고 거버넌스고 민주주의고 이런 도시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설계하는 과정들의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고창학, 고창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의 지역학에게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는 향토학이나 역사학으로 많은 것들이 환원됐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로컬리티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서처고 연구자들이죠. 그리고 향토학, 역사학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카데미들의 횡단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은 분절적 정체성이 아니라 연결적 정체성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사회과부도처럼 어디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러면 고창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건 고창이 어떻게 세계와 연결될 것이냐, 우주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인간과 자연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게 고창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발제에 대한 거의 발제 수준으로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앞에 그 문화도시 섹션에서는 거버넌스가 수단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수단도 과정도 아니고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두 개 같은 의미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하겠다는 게 왜냐 수단과 목적이랑 원래 체인 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강조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방청객들은 오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이제 향토학과 역사학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로컬리티, 뭐 횡단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분절적이 아닌 연결적 그 사고나 실천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 학예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금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이곳 고창의 폐교를 활용해서 책마을 헬이라는 어떤 것을 조성하고 거기에 촌장으로 하고 계시죠. 이대건 대표님. 네. 촌장님. 네,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춘천 왔다 갔다 하면 뭐 왕복 10시간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왕복
10분?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와가지고 5분 거리거든요. 예. 뭐 내일 좀 한가하시면 네. 한번 들리셔도 좋겠습니다. 그 뭐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 책마을 해리는 제가 이제 출판 편집자 기획자 출신이고 여전히 책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에서 지역의 컨텐츠를 출판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컨텐츠가 어떻게 소비될 수 있도록 돕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를 띠는가 하는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날인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고창 혹은 지역의 컨텐츠를 출판한 한 30여 종의 사례. 2010년에 제가 이주를 했습니다. 원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폐교가 저희 뭐 중조부께서 설립은 한 학교인데 폐교가 돼서 뭐 어찌 하다 보니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 해왔던 출판을 이 공간에서 뭔가 뭐 도서관부터 책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부터 마을 어르신들까지 어떤 세대를 넘나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출판의 형태들 말을 빼고 정식 이렇게 유통이 되는 출판은 한 175종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30종, 40종 정도가 고창이나 혹은 지역에 관한 책들 출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저자가 또 한 분 여기 와 계신데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그 책들이 되게 일세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자, 편집자로서 햇수로 온 29년째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저의 출판 내공에도 로컬의 컨텐츠를 가지고 일세가 옛날에는 한 3,000부 초판 일세 찍었지만 지금은 1,000부, 뭐 어떤 경우는 500부 이렇게 찍거든요. 그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제가 좌절을 해야 되는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책 가지고 175종 중에 나머지 책 가지고 이 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 책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그 춘천에서 작년에 한국 지역 도서전이 있었거든요. 5회 지역 도서전이었는데 저도 거기 갔습니다. 왕복 10시간 동안.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춘천학이 어떻게 지역 출판으로 연계되는가 하는 좋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마 바라 대표님도 그런 역할을 좀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매개하는 역할을 지역에서 그런 지역학 연구자들과 그런 기관들이 지역 출판과 또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지역의 컨텐츠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유통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초판 일세를 당연히 못 넘을 것 같은 예감에도 지금도 그림책 2종, 뭐 소설, 어린이책 1종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의 출판의 사례들이 있구나. 그런 맥락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보태면 지역의 기관과 기관, 특히 민간 기관과 기관들이 어떻게 지역의 컨텐츠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가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 말에 낸 책 중에 뭐 바다의 뭐 해양 쓰레기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그림책을 하나 냈습니다. 빛의 바다라는 바닷가에 떠밀려온 유리 조각, 유리 알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라이트 박스 위에 놓아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책을 출판하고 상하농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5월 지지난주에 그 작가들과 함께 북토크를 했습니다. 이런 그 지역 기관과 지역 출판사와 혹은 뭐 지역의 행정과 그렇게 뭔가 서로 뭐 협업해서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확장하는 방식을 찾는 것도 참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 출연했는데 그때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군데군데 로컬에서 만든 책들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민간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이 이렇게 조금 모여지는 그런 중심축으로서의
재단이 됐든 아니면 고창학과 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걸 뭐 좀 지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지금 관련 맺고 있는 문화도시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그 중심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책마을 해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오늘의 맥락을 좀 이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뵙던 분을 여기서 뵙고 그 내용을 살짝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청객 분들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어쨌든 간에 지역학 고창학이 책 출판 등의 어떤 으로 다시 말해서 지역 콘텐츠 확장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발제자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벌써 20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다면 좋고 천없어도 10분 이내에 7, 8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모 교수님, 윤정 교수님이 이거에 대한 토론제에 대한 어떤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고요. 저기 윤 교수님 저한테 하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하게 된 이제 배경은 아까 지역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역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 문화라는 것이 정체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성을 이게 지금처럼 자꾸 희석화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 구성원들이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문화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가치도 많이 있지만 보이는 가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창작하기 전 단계부터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 되고 공연이 많이 퍼지는 그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참여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가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정국 교수님께서는 우리 창작 오페라를 했기 때문에 시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오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뭐냐면 이 지역 문화인데 지역 김해의 황황어라는 게 지역 문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퍼포먼스 하는 사람은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조 출연해서 지역의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메인은 또 메인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물론 있지만 이게 전국 공연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가치 창출 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잘하고 계셨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서울 수도권의 문화는 많이 개발되고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이런 우리 지역 문화 혹은 전통 문화에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육성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브랜드 상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한류를 새로 창조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체부라든가 이런 공공 분야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에서 하는 일들은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국가에서 간섭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황후 오페라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 공연 등가 이쪽 공무원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거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죠? 지자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전국 단위에서 어떤 각 지역의 어떤 우수한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가지고 이걸 새로운 한류로 개발하고 그걸 내보내는 우리의 어떤 간판 문화로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까지나 이 지방자치단체만 맡겨두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부로 돌리고 하는 이런 중앙의 어떤 그런 그 공무들 어떤 그런 태도가 저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꼭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지역 예술인들만 맡겨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전국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콘텐츠를 많이 좀 창작, 제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영감 자원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생경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안 퍼플섬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퍼플섬의 경우는 섬 주변에 뭐 도라지꽃이 보라색으로 피는 그런 것들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들이고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뭐 색감이나 영감으로서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역 문화 정책이 선순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어느 지역이나 지역 그 문화 정책들이 각 과별로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학회를 통해서 저희 관광문화재단이라든가 고창학에서 연결하고 있는 필요성, 그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순환이든 아니면 후 결과물이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중간 발제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로컬리티 연결 횡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횡단성이라는 게 우리 그냥 눈으로 보이는 뭐 가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시 공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와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세계, 우주 전체를 다 얘기를 하신 부분이라 실은 어떻게 막 그림이 그려지거나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실은 횡단성이 뭐 횡단이 되지 않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용어의 표현일 뿐이지 저희 지금 전통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현재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미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게 자체가 횡단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약의 위험함 그리고 서툰 결론의 위험함을 다 버리고 그냥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 우리 삶의 어떤 콘텐츠들을 그런 양식이나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콘텐츠와 그러니까 상품화하거나 대중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받으셨을 것으로 일발제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지역에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바라보시면서 연역적으로 이런 어떤 콘텐츠 활용 방안이라든가 개발 방안이라든가 가치 창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통해서는 지역학이라는 것이 그 지역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양태를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지역학 지금 10몇 개가 지역센터가 있죠. 지역연구센터가 지역학연구센터가 있죠. 12개인가.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또는 그 12개 지역은 우리 지역센터, 지역학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불만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만스럽겠습니까?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참 앞에 섹션을 길게 잡아준 거를 고맙다고 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은 뒤에 섹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